해서 진작에 좀 모시고 싶었습니다만 이제야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이제야 모시게 됐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현재 미래셋 자산운용의 고문으로 계시는 그리고 직전에 미래셋 은퇴연구소장 네, 또 그렇습니다. 하셨었고 예. 또 자산운용사 대표이사도 하셨었고 뭐 채권운용 CIO도 하셨었고 그러니까 운용 쪽에서는 정말로 속된 말로 잔뼈가 굵으신 분. 네, 그거하고 이제 경제연구소도 있었으니까요. 예, 경제분석 매크로까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성장이 멈춘 시대의 투자법이라는 신간이 나와서 덕분에 저희가 또 이제 김경록 대표님을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되게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네. 뭔가 좀 클리어하게 정리를 해주신 부분도 있고, 근데 성장이 멈춘 시대의 투자법이라 해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상수로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성장이 멈춘 시대다 현재는.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의 논쟁도 꽤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정해진 미래 인구와 관련해서요. 네네, 인구 감소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인구의 변화에 보면은 인구 구조는 미래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고령화가 된다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그 고령 인구를 노동시장에 얼마나 참가시키느냐. 여성 인구를 노동시장에 얼마나 참가시키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는 당연히 다르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인구 구조에 따라서도 미래는 마치 우리가 불투명한 어떤 유리를 통해서 보듯이 그렇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미래는 인구의 영향조차 다르게 변화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제 그 부분이 당연히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가능성은 당연히 열려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장이 멈춘 시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전에 그 별의 소원 그대 이 드라마를 보면은 제일 처음 도입부를 보면은 조선시대 400년 그 벌판에서부터 갑작스럽게 막 빌딩이 들어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선시대 400년 동안은 그렇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닐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1960년대부터 한 60년 동안은 그렇게 급속하게 성장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영상을 보면서 든 생각이 이제 저기에 추가로 우리가 도로를 얼마나 나올 것이며 그다음에 빌딩을 얼마나 지을 것이며 공장을 얼마나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자본 투자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KDI도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에서 이제 자본 투자를 인한 성장률은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전체 성장에서 한 0.4, 0.4% 정도 그 정도가 자본 투자로 인한 성장률입니다. 네. 이전에는 3.8% 이랬는데요.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뭐 상식적으로 건물을 옛날에는 허벌판에 아파트 하나 지으면 수익률이 엄청 높았죠. 네네. 그러니까 마구 짓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기서 추가로 하나 지어봐야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안 짓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 성장률이 제일 타격을 받는 것은 결국 인구입니다. 네. 그래서 생산 인구, 그다음에 노동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이제 그게 거의 마이너스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040년대 50년대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때쯤 되면은 거의 0%대 정도 성장률입니다. 그다음에 한국은행은 이제 2050년대를 넘어가면은 우리가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은 예를 들어 엄청난 혁신이 일어난다든지 노동시장의 구조가 확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에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은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의 상태로 우리가 스테이터스 쿼어라고 그러죠. 현 상태대로 유지되면서 인구나 이런 것들이 변화해 간다면은 성장은 멈추어 가고 이제 역성장에 들어가고 이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동시장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될 거고요. 네. 그래서 방금 그 정말 예리하신 질문인데요. 일단은 이 책의 제목에서 성장이 멈춘 시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의문부터 먼저 가져보시는 것이 정말 대단한 통찰력이십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고 계속해서 혁신을 더 이뤄내야 되는 거고 이게 또 국가적인 그 역할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개개인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스스로 또 변하셔야 되는 목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요 밑에는 돈은 없어도 시간이
있는, 돈은 없어도 시간은 있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라고 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또 이제 40대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장수 사회가 오면서 얻게 된 것이 시간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긴 한데요. 우리가 지구의 35억 년 역사를 본다면은 너무 제가 매크로하게 거창하게 봐서 그렇습니다만은 이 시간이 이루어낸 것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인간이라는 특이한 존재를 만들어냈거든요. 지구가 이 시간 동안에 마찬가지 사람들도 자기의 삶의 기간이 유한하기는 하지만은 그 시간은 가능성입니다. 이 가능성을 우리가 현재의 상태로 어떤 가능태를 현실태로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어떤 20대 청년이 들어갔다가 아무 시간밖에 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뭐 장관이 된다든지 회사의 CEO가 된다든지 이 시간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또 하나는 똑같이 20대 청년이 또 들어가서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의 자산 관리를 잘해서 그 후에 자기의 동료들에 비해서 한 30년 후에 훨씬 많은 자산을 축적하게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40대라 그러더라도요. 과거 같으면은 40대 같으면은 이제 뭐 한 20년 정도 남았나요? 대략 자산을 운용할 기간이.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30에서 40년 남게 됩니다.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이전으로 치자면은 지금 40대가 거의 20대, 30대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시간이라는 것을 더 얻게 되었을 때 이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새로운 어떤 현실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초점을 맞춰 볼 수 있는데 그중에 이 책에서는 이제 우리가 자산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산을 시간을 활용해서 나의 자산을 좀 더 어떻게 축적을 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더 모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 시간 이야기하면 사실 복리 효과가 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저희 채널의 모토가 지식과 자산의 복리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지식도 자산도 복리로 쌓인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제 복리가 어떻게 쌓이는지는 들어는 맞지만 세부적으로는 좀 어렵거든요. 요거 좀 쉽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지식과 돈이 이제 복리 효과로 쌓이는 것, 그것은 정말 만구의 불변의 진리이고요. 사실은 인류 역사가 지난 200년 동안에 하키스틱, 그러니까 하키채처럼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하키채가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다가 끝 모양, 우상향 쭉. 이런 식으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이냐? 방금 이야기하신 지식과 돈의 복리 효과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복리 효과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경제사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사실은 이제 20세기나 이런 때 들어와서 정말 지식의 복리 효과, 그다음에 축적된 자산의 복리 효과가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키스틱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거대한 우리가 스케일로 봐도 그런 것이고요. 사람의 삶에서 한 몇십 년을 보더라도 마찬가지 이제 복리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복리 효과식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제 골치가 아프다고 하시더라도요. 우리 여러분들이 E = MC 제곱식은 아시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식. 그거와 마찬가지로 복리 효과 혹은 자산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하나의 식 정도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W 곱하기 그다음에 괄호 열고 1 플러스 R의 N승입니다. 이게 복리 효과인 것입니다. 저게 W가 내가 지금 투자하는 돈, 그 다음에 R이 수익률, N이 내가 투자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승수인 것이죠. 승수이기 때문에요. 저 승수가 커질수록 저게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돈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W를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R을 0.1, 즉 10%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이제 5년이 지나면은 한 600만 원 정도. 가 더 증가하죠. 그게 뭐냐면은 1,000만 원이 있다가 1,6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600만 원이 더 증가했는데요. 이게 30년 지나면 한번 보십시오. 1억 7,400만 원이 되게 되고요. 그전 10년 동안에 더 증가한 게 1억 700만 원이 증가합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시 그 써놓은 것이 이제 증가폭입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10년 동안의 증가폭을 보시면요. 처음에는 5년 동안 600만 원 증가하고 또 5년 동안
900만 원 증가했다가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900만 원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죠. 네, 네. 10년 동안 900만 원 증가했다가 그다음 10년 지나니까 4,2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예. 그다음 10년 지나니까 1억 7천만 원, 700만 원. 그다음 10년 지나니까 2억 8,200만 원. 네. 그다음 10년 지나니까 이제 이런 데서 무섭게 나옵니다. 거기서는 이제 7억 2,200만 원이 된 것이죠. 팡팡 뛰는. 예. 거기서 또 10년 지나니까 18억 7천만 원입니다. 불과 10년의 차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렌 버핏이 지금 94세인가 뭐 네, 이 정도 되죠. 오렌 버핏의 부의 비결은 무엇인가 음. 하는데요. 부의 비결이 이 시기에 있습니다. 그 수익률이 이제 20%니까 R 자체가 아주 높죠. 근데 오렌 버핏은 자기가 지금 축적한 부의 거의 95% 정도는 60세 이후에 부를 이룬 네. 것입니다. 그래서 오렌 버핏이 저렇게 부자가 된 비결은 오래 오래 살았어.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극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장수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더 주는 것이고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현실의 자산 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일단 오래 삽시다. 네.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그것보다 근데 이제 예, 더 중요한 잃지 것은 않고. 예,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인데 빨리 시작하는 것도 똑같은 시간을 길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래 살거나 빨리 시작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빨리 시작해서 오래 살거나. 그거는 뭐 아까처럼 이제 어마어마한 복리 효과를 나타내는 버핏.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 부모님들 이제 자녀를 아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만나면은 그냥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투자 계좌 만들어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가 가지고 손자에게 투자 통장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아 가지고 예. 그거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요. 그 손자가 한 30년, 40년 지나면은 투자해 놓으시면 그 돈이 어마어마한 복리 효과를 이룹니다. 아까 저 보십시오. 1,000만 원을 가정을 했죠. 네. 30년 지나면은 수익률이 10%, 이게 S&P 500 수익률이 10%입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은 30년 후에 1,000만 원이 1억 7,4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1,000만 원 넣어놓은 씨앗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이제 현실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거는 그냥 S&P 500에 그냥 지수만큼만 따라갔을 때.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 수익률로 보았을 때 저렇게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체감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은 강의하실 때 종종 하시는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예, 뭐 예. 종이 접기에 관한 건 아니지만 종이 접기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예, 제가 이전에 이제 강의할 때 직접 뭘 들고 와서 보여드리기도 했는데요. A4 용기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게 있다면은 예. 그걸 이렇게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했을 때 50번을 접으면은 예. 50번을 접은 높이가 어디에서 얼마 정도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종이를 50번 접을 수 네, 있다면. 네, 예, 예.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거리가 될까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예. 종이를 50번 접으면 얼마나 될까? 제일 이제 크게 답변을 하신 분이 지구에서 달까지. 오. 예. 근데 실제 거리는 대략 지구에서 태양까지입니다. 종이를 50번 예, 접을 수 예, 있다면. 예. 그래서 종이의 두께 곱하기 종이 사이의 약간의 공백에다가 네. 51 플러스 1이니까 2의 50성을 해주면 돼요. 예. 예, 그러면은 실제 그 거리가 나옵니다. 제가 이게 아무리 봐도 틀린 것 같아서 여러 번 예, 계산해 예, 봤는데요. 네. 그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이제 복리를 세계 제8대 불가사의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종이 두께를 0.1mm라고 가정하면은 1억 1,200만 킬로미터. 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니까 그 빈 공간까지 감안하면은 거의 태양까지의 거리.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게 이제 2의 n승으로 가니까 그것은 100% 수익률이라는 것이고요. 오렌 버핏 같으면은 이제 20%니까 1.2의 50성 이렇게 가는 것이죠. 아까 10%는 1.1의 50성 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쵸. 복리 효과가 이제 극대화되려면 수익률, 투자 기간, 투자 원금 뭐 이런 부분인데요. 투자 원금 제가 이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돈이 없어도 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요. 네. 예를 들어 내가 투자 원금이 적더라도 그걸 빨리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걸 충분히 이제 커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 시작하면. 예. 예를 들어 이제 투자를 10살 때, 10세 때 이제 시작해 가지고요. 네. 투자 완료를 60세 때 끝마쳤다고 그러면은 투자 원금이 1,000만 원이라고 그러면요. 11억 7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30세에 시작해서 60세에 투자를 완료했다면 30년간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10억 4천만 원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6천만 원이 아닌 1천만 원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한 사람은 30세 시작할 때 이 사람은 10살 때 시작한 시간을 20년 더 빨리 산 것이죠. 시간을 20년 더 빨리 샀더니 오히려 돈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투자 원금이 낮았어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0세에 시작한 케이스도 있네요. 예, 0시에 시작하면 60세니까 60년이죠. 이 경우에는 30억입니다. 빨리 시작해야겠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의 중요하면 시간이라는 가능성이 얼마나 이게 귀중한 것인가. 그래서 이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시간은 금이다. 그러네요. 예, 금을 이제 우리 말로 번역하면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정확한 것입니다. 이 시간이 이게 돈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없어도 시간은 있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네요. 예,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활용해서 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복리효과에 대한 콘텐츠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고 그 시간이 금이다라는 얘기도 이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을 텐데 중요한 거는 실천이 어렵더라고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유 그냥 매월 10만 원씩 뭐 담배 끊고 그 돈으로만 이렇게 모아도 그게 얼마긴 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오래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예, 그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동 특징입니다. 인간은 유전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장기적으로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변동이 큰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처럼 지금 이런 사회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된 것도 그나마 100년이 채 되지 않거든요. 그 전에 한번 보십시오. 원시 시대 뭐 이런 때는 차치하더라도요. 20세기만 들어왔어도 1차 대전이 일어났죠. 예, 그다음에 대공황이 일어났죠. 2차 대전이 일어났죠. 이런 어마어마한 불확실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길게 보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복리 효과가 아주 긴 시간인데 이걸 참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당연히 행동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이 큰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금이라든지 이런 자산을 좋아하기 마련인 것이죠. 근데 자산 관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요. 이게 자기가 직관적으로 혹은 본능적으로 편한 길을 따라가면은 자산 관리의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자산 관리는 이성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이성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좀 더 길게 보는 것. 지금 내가 지금 1년, 2년, 3년 사이에 괴로운 일도 일어나지만은 좀 더 길게 보고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투자에 몸을 담고 있는 것. 그런 것이 이제 그런 행동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변동성이 크면은 싫죠. 그렇지만은 그 싫은 것들을 그 어려운 불편함을 좀 견뎌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투자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뇌가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있는데요. 예, 시스템 1의 뇌는 쉬운 것, 간단한 것, 그다음에 불확실하지 않은 확실한 것 이런 게 시스템 1의 뇌이고요. 시스템 2는 좀 더 복잡한 것, 그리고 우리가 머리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 장기적인 것 이런 게 시스템 2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 관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시스템 1의 뇌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2로 뇌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 두 개의 이제 양극단의 모습을 비교하자면은 시스템 1의 뇌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은 내가 차곡차곡 저축을 하면서 예금으로 운용을 하다가 필요하면은 중간 그것도 예금도 긴 건 없잖아요. 아주 길게 운용 뭐 20년짜리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요. 그냥 1년, 2년짜리 예금으로 계속 하는 것입니다. 편하죠, 사실은. 예, 이게 시스템 1의 뇌가 주로 이제 움직이는 것이고요. 시스템 2의 뇌는 내가 자본이라면은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일 텐데요.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투자를 해서 내가 좀 더 길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보통 10년, 20년을 보고 하는 것이고요. 주식도 보통 10년 이상은 봐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게 이제 시스템 2의 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는 철저하게 시스템 2의 뇌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자산 관리입니다. 불편한 것을 이성적으로 이겨내면서 정확합니다. 예. 또 어려운 이야기라서. 아니, 그래서 예. 우리 김경록 고모님은 1994년부터 지금까지 매월 10만 원씩을 납입하고 계시는 게 있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딱 한 30년 넘은 거네요. 만 30년? 정확하게 30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3,600만 원
원금이 예, 정도인데요. 지금 한 1억 원 정도 이렇게 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400만 원 정도가 이제 수익이 예, 이자로 수익이 생긴 것이고요. 혹시 어느 이거는 어디에다 이렇게 제가 이전에 처음에는 장기신용은행에 있었기 때문에요. 예. 그때는 이제 신탁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탁형이니까 채권을 사는 것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금리라도 이게 제가 아. 30년을 이렇게 넣어놨더니 원금이 3,600이고 수익이 6,400만 원 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복리의 효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걸 그러면 가능케 한 요인이 뭐냐? 네. 자동이체입니다. 예. 제가 뭐 1년 지나고 나서 제 통장에서 제가 이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네. 그냥 지금도 매월 자동이체. 그때 이전에 제가 은행에 만들었던 보통예금 통장을 통해서 지금도 30년 동안 자동이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이체는 아무도 못 이기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면 까먹기도 하고 예. 시장 타이밍별로 지금보다 다음 주에 사면 더 싸게 살 것 같은 뭐 이런 게 또 발동이 되죠. 그리고 또 자동이체 그또 취소하려도 귀찮고 또 들어가서 또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저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행동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내가 합리적으로 저축액을 결정한다? No,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체되게 해놓아라. 그 다음에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동으로 저축을 스텝업하는 플랜을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스텝업. 자기가 소득이 높아지면은 저축액도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저는 10만 원씩 넣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플래닝을 내 소득의 높아짐에 따라서 지금 같으면은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가게 그런 오히려 자동 저축 플랜을 만들어 놓으라고 행동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권고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나의 소득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자동 결정되게 하는 것. 내비게이션이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수익률도 무시할 수가 없죠. 예. 근데 S&P 500 같은 경우는 워런 버핏도 뭐 딴 건 모르겠고 그냥 S&P 500에다 꾸준히 모아도 된다. 뭐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 수익률을 사실은 예측하는 것도 어렵고 그걸 또 높여나가는 것도 더 어렵지 않습니까? 예. 요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익률은 이제 복리 효과가 시간만 지난다고 복리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4에서 5% 이상 정도 수익률이 나야 이제 복리 효과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1% 수익률 내고 복리 효과 안 나타나요. 70년 지나야 원금이 2배 됩니다. 0.1% 수익률 예금금리 같으면은 700년 지나야 원금이 2배 돼요. 네. 그래서 그 금리가 낮으면 복리 효과 안 나타납니다. 3% 같으면은 복리 효과가 나타나려면 2배가 되려면 24년 걸려요. 네. 근데 5% 같으면은 한 14년 정도 되면은 2배가 됩니다. 차이가 10년이나 차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률이 대략 한 5% 정도 이상 그 정도를 타겟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S&P 500이 이제 한 10% 수익률이 나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뭐 수익률이 그보다 낮지만은 S&P 500이 이제 한 10% 나니까요. S&P 500과 채권과 이제 리츠나 부동산과 같은 것을 이제 적절히 섞어서 그래서 수익률을 이제 충분히 이제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지금 대략 한 5.5 그리고 미국의 그 401K는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든 사람들하고 다 평균 낸 수익률입니다. 그 평균 낸 수익률이 한 5%이니까요. 주식이 많은 젊은 사람들은 더 높죠, 당연히요. 그다음에 주식 비중이 낮은 나이 든 사람들은 좀 더 낮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럴 경우에 적어도 한 7, 8% 정도 수익률이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가 이제 일반적으로 미국의 퇴직연금에서 내고 있는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한 3%라든지 이런 쪽의 수익률은 너무 낮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복리 효과가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4, 5%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된다라는 거고 연수익률이. 예. 그리고 또 책에서도 강조해 주신 게 양질 전환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양이 많아지면은 언제부터 이제 질적으로도 달라진다. 네. 이게 그 말콤 글래드웰이 한 이야기인데 요거 어떤 개념인지 좀 더. 양질 전환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게 그게 막스가 이야기를 했나요? 하여튼 그 양에서 질로 이전하는 그런 부분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막 갖다 두들겨 패면은 죽어버린다. 이제 두들겨 패는 양이 많아지니까 질이 변한 것이죠. 삶의 상태에서 죽음의 상태로 변하는. 부적절하지만 적절한 예네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양질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내가 자산 관리를 이렇게 꾸준히 잘했더니 나의 삶이
윤택해진다. 예, 질이 변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양에서 질로의 전환인데요.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닌데 이제 복리 효과를 예를 들어 본다면은 복리 효과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적어도 한 2, 30년 지나야 됩니다. 이 10년 정도도 발동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20대 중반, 30대부터 시작했다 하면은 한 50대 가면은 자본이나 주식을 가진 사람하고 예금을 가진 사람의 이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 10년 지나면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한 30년 지나면은 그 차이를 어떻게든 좁힐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완전히 두 사람의 질적인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리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은 거의 이제 그 효과를 누린 사람과 누리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디멘션이 다르게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이 워런 버핏도 많은 그 지적을 합니다만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죠. 예. 복리 효과 뭐 이런 쪽으로 다 좋고 다 알겠는데 종이 50번 접으면은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 오케이 다 좋아. 근데 2, 30년보다 난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예. 내가 직접 투자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이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사람이 왜 로또를 사겠습니까? 한 방. 예. 그게 역시 이제 행동 경제학에서 확률 가중함수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츠버스키하고 카네만이 이제 연구한 겁니다.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확률이 1%인데 본인은 10%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사람들이 확률이 아주 낮은 부분에서는 과다하게 평가를 하고요. 확률이 아주 높은 영역에서는 과소하게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 99%가 될 것 같아도 1% 안 되는 것 때문에 확 움츠러듭니다. 예를 들어 99% 확률이라면은 충분히 투자를 해도 되는데 내가 저 1%에 걸리면 어떨까 하는 것 때문에 확 움츠립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확률이 한 1%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한 30%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낮은 확률에 막 투자를 해요. 로또를 사는 사람들은 자기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될까 안 될까 거의 50%를 평가. 이거는 좀 제가 심하게 이야기한 것이고요. 예. 네. 그만큼 이제 자기가 주관적으로 확률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카네만하고는 그 확률의 선이 30%라고 봤어요. 30% 밑에서는 과다하게 평가하고 30%를 넘어서는 선에서는 과소하게 평가한다는데요. 아까처럼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옵션을 산다든지 옵션 배수가 최근에 주식시장 움직일 때 옵션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쵸. 이야 100배 1000배 내가 1000만 원만 넣어도 돈이 얼마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희박한 확률인데도 자신은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길은 있어요. 당연히 세상에서는 우리가 또 아주 짧은 기간에도 떼돈을 벌 수 있는 당연히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확률이 너무너무 낮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시장에 들어와서 돈을 벌려면은 조상이 어마어마한 음덕을 쌓았다든지 이거 운의 영역인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투자는 여러분들이 가끔 뭐 운을 테스트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습관적으로 운을 테스트하면 그게 노름입니다. 도박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이제 습관적으로 운을 테스트하는 것에 빠져버리면은 큰일 납니다. 그는 투자가 절대 아니고요. 투자라는 것은 버튼 말킬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돈을 버는 법. 저는 이 정의를 보고 정말 여기에서 내가 더 빼고 더 할 것도 없겠다. 이 정의야말로 투자에 관한 가장 정확한 정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를 단기로 보는 사람의 영역도 있습니다.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요. 또 그런 재주를 타고난 사람이 어쩌다가 한두 명씩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고 나도 그런 재주를 타고났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은 저 뭐 진짜 상위 0.001%일 수 있는데 그리고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요. 그쵸, 사람은 자기가 운이 좋았는데 자기의 실력이라고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자기는 우연히 해서 옵션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벌고 나서 사람들에게는 내가 얼마나 치열한 리서치를 통해서 그날 베팅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자기의 실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옆에 사람들이 들으면은 나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 저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잘된 사람들은 이제 생존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돈을 버는 법. 이게 투자다. 예. 천천히. 여러분들의 이 정의를 뭐 개인들에 따라서 그 정의를 다르게 내릴 수는 있습니다. 나는 나의 투자 스타일은 이게 아니다. 예, 그런 분은 또 그런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인데요.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성공하기 쉬운 것 그리고 많은 투자에 관한 학자들이나 그리고 세상에 자산 운용을 하는 구루들이 이렇게 했던 그 결과들을 조합해 보면요. 결국 투자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돈을 버는 법 이게 투자의 정의로서 저는 가장 올바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사십시오. 시간을 사라. 예, 그래. 근데 시간은 우리한테 있다. 예, 그렇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는 것이 천천히라는 것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멘트가 이 책에 성장이 멈춘 시대의 투자법이 있습니다. 투자는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다. 예. 라고 하셨어요. 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덧셈을 생각하거든요. 뭐 예. 예를 들어 적립식일 때도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예. 이제 물을 타도 덧셈이 되고. 예, 예. 근데 곱셈이라고요. 예, 원래 이제 돈이 불어나는 방식이 곱셈입니다. 그것도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보면서 그래도 참 핵심적인 것을 끄집어내셨구나. 아유, 그렇게 고맙습니다.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유튜브에서 거의 지금 별로 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네. 계속 이제 처음으로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내가 100% 수익률 내고 그다음 또 100% 수익률 내고 또 그걸 돈을 투자해서 또 100% 수익률을 네네. 냈습니다. 더블, 그다음에 더블. 0% 수익률을 냈어요. 그러면은 끝나죠 그냥. 예, 합해서 평균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 100, 0 해서 200% 나누기 3 해서 나는 70%가 내 수익률이 아니라요. 곱하기 1 0.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1 곱하기 0. 예. 그러면 0 끝나는 해서, 거죠. 예, 그냥 0. 예. 1 마이너스 1이니까요. 마이너스 100%잖아요. 수익률이. 0% 그러니까 다 까먹은 것이죠. 네. 예, 그렇게 이제 0%를 곱해줘 버리면 모두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 일이 있겠나 싶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스닥 빠질 때 한번 보십시오. 나스닥 종목들이 네. 꽤 괜찮은 지금 봐도 괜찮은 종목들이 그때는 95% 뭐 97%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투자라는 곱셈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것에 투자했을 때 상당히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종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그렇게 0%가 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종목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가능하죠. 왕왕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을 하지 말고 분산을 하라고 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투자는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기 때문에 한 번 당해버리면은 내 돈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 그 아마 주변에서 개인들 좀 보셨을 거예요. 진짜 운 나쁘게 거래 정지 당하고 예. 운 나쁘게 회사에 뭐 불이 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예.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예, 거기에 내 재산을 대부분 넣어놨다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포커나 이런 거 칠 때도 알겠지만은 내가 이렇게 돈을 모으고 계속 땄다가 그 다음에 한번 내한테 좋은 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플러스가 들어온 것이에요. 안 그러면 플러스. 트리플 이렇게 그 올인해야죠. 풀집 정도 들어왔다고 그러면요. 올인해야죠. 예, 그래서 했는데 상대방이 포커를 들고 있다. 그러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주식시장도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투자는 덧셈이 아니라 곱셈입니다. 그래서 한 번 잘못 걸리면은 여러분들의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손자병법에서 손자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손자는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그래도 참 대단하구나 싶었는데요. 그러면 완전히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손자는 지피지기면은 백전불태라고 그랬습니다. 태자가 위태롭다. 위태롭다. 예. 투자가 똑같아요. 투자는 내가 투자 시장에서 100번 싸워서 위태롭게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100번 싸워서 신나게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투자는 곱셈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극단적으로 위태롭게 되면 다 끝나버립니다. 손자가 말한 전쟁도 똑같은 것이에요. 내가 군사를 몰고 가서 한번 크게 위태롭게 돼버리면 이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군사의 뭐 한 90% 잃어버리면 그렇죠. 더 이상 회복 그렇죠. 불가능한 것이죠. 이때 동안 이기고 있더라도. 그게 이제 투자는 곱셈이라는 것이고 마찬가지 백전불태 위태롭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자론의 책의 많은 이야기들은 이렇게 위태롭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 그 이야기가 투자론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어 분산을 하라는 것, 장기 투자를 하라는 것, 적립 투자를 하라는 것, 이것들이 모두 그다음에 종목에 투자하지 말고 지수에 투자라는 것 등등이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위태로움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사실은요. 한 번 패하더라도 전쟁에서 패하더라도 군사력의 한 1%만 타격을 받는 거랑 네. 거의 다 이겼더라도 한 99% 군사를 잃어버리는 거야. 이게 차이가 완전 맞습니다. 다른 거니까요. 예. 그래서 패하는 것보다 위태로워지지 않는 것이 네, 더 중요한 네, 것이다. 또 책에서는 이제 변동성을 활용하라라는 예. 말씀도 하셨는데요. 네. 요거 이제 잘못 이용하면 예. 이제 쌀 때 사고 많이 떨어졌을 때 사라. 이때 물 타라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변동성은 네. 어떻게 활용하라는 겁니까? 그게 이제 백전불태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이 관계되는 것인데요. 변동성이 없으면은 수익률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은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수익률이 없는 것이죠.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제 원달러 외환 시장에 정부가 이제 상당 부분 개입을 하면서 변동성을 확 줄여버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딜러들이 먹고 살 게 없어진 거죠. 변동성이라는 것이 수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동성은 아시다시피 그 이면에 위험을 떠안고 있잖아요. 아까처럼 한번 위태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매니지를 해야 됩니다. 변동성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변동성을 매니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동성이 싫다고 예금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변동성을 가지면서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변동성에서 오는 수익률을 내가 얻으면서 내가 위태로움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 그것만 하더라도 나는 장기적으로 가면은 예금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률을 얻게 됩니다. 그게 변동성을 활용 내지는 변동성을 관리하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대목에서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 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변동성은 제가 어떻게 관리하나요? 저 시장이 자꾸 흔들리는데 막 주가도 막 출렁출렁이는데 환율도 출렁이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이 방법적인 걸로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학자들도 많은 고민을 해왔는데요. 네. 제가 한번 이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미국의 이제 투자 기간별 주식 수익률을요, 1950년부터 2017년까지 해놓은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1년 동안의 수익률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 1년 동안의 수익률은 지금 예를 들어 지금 같으면은 지금과 1년 전에 주가하고 비교해서 수익률을 계산한 것입니다. 내가 주식에 1년을 두었을 때 종합주가지수의 수익률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변동성이 큽니다. 그걸 이제 영어로는 처피하다 그러죠. 뾰족뾰족하다고 그렇게 네.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5년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식을 5년 동안은 잠자고 있다가 5년 뒤에 파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보았을 때 변동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을 길게 두니까요. 좀 펴졌네요. 변동성이 훨씬 펴졌죠. 예. 예, 또 좀 재밌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예, 다리미로 다리듯이 그래요. 펴졌습니다. 그 재밌는, 저도 앞으로 다리미라는 표현을 써야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 두 보십시오. 이제 더 펴졌습니다. 그러네요. 20년 정도 두니까 이제 진짜 다리미로 쫙 펴듯이 펴집니다. 변동성이 저렇게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시간.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줄이는 중요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장기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제 책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제 주식을에서 돈을 버는 법은 주식을 사고 나서 감옥에 가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수면제 잔뜩 먹고 잠들라 그랬지 말고. 예, 혹은 뭐 그래도 5년 동안 잠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 정도로 이제 이게 놓아두면 이렇게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변동성을 관리하는 방법이고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요. 첫 번째 이제 변동성은 우리가 제일 큰 것은 이거는 주가 지수이니까 이렇죠. 네. 종목은 변동성이 훨씬 커요. 그렇죠. 그리고 수익률도 정규 분포도 아닙니다. 30년 후에 분포입니다. 이 기업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맞습니다. 예. 그건 수익률이 0%에서 완전히 왔다 갔다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변동성을 사실은 사면은 노출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적어도 15개 종목 이상씩에서 분산을 하는 것이고 그 분산도 사실은 과거의 투자론에서는 15개 종목이라고 하지만요. 지금은 15개 종목도 안 맞아요. 그러면 예, 지금 같은 경우에 2018년에 어떤 학자가 이제 유명한 논문을 하나 썼는데요.
90년 동안에 종목의 수익률을 이렇게 쭉 조사를 해봤더니 주식의 10% 수익률을 낸 것은 100개 종목 중에 4개 종목 정도라는 것입니다. 상위 몇 개가 하드캐리 해준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15개 종목을 내가 임의로 뽑았다고 해도 이제 분산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분산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S&P 500이라는 것입니다. 시가총액 순으로 500개를 500개. 그냥 분산을 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종목의 리스크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500개로 분산하더라도 시장 리스크는 살아남아요. 그렇죠. 예, 경기가 안 좋아진다든지 금리를 인상했다든지 뭐 유가가 올랐다든지 전쟁이 터졌다든지 그러면은 종목에 관계없이 시장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시장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효과들이 다 이제 녹여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로 두게 되면은 또 한 번 변동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동성을 줄이는 것은 종목을 분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변동성을 줄이는 것은 시간을 두는 S&P 500을 오래 두는 것. 이게 이제 오렌 버핏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S&P 500 사고 그냥 오래 두어라 하는 것이요. 오렌 버핏이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이제 변동성을 완화하는 것은 적립으로 투자하는 것. 한 시점에 모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것. 이렇게 하면은 또 변동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동성을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주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이나 리츠와 같은 부동산을 같이 섞으면은 그러면 역시 또 변동성이 한 단계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시간 분산, 자산 분산. 그게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하는 분산인데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종목 분산, 두 번째는 시간 분산, 그 다음에 매수 시점의 분산,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자산군 분산입니다. 주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을 같이 섞어서 두면은 이게 또 그 변동성을 줄여줍니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가만 보시면은 기관 투자가들이 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예. 물론 이제 최근에는 좀 그런 소식도 있어요. 뭐 국민연금이 해외 부동산 투자했다가 물렸다. 예. 근데 그것 역시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고 그 자산 중에서도 국내 채권, 해외 채권,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또 대체 투자 여러 가지 군으로 또 그러기 때문에 분산해 놓은 맞습니다. 거고요. 그렇죠? 예, 예. 해외 부동산에서 물렸고 해외 주식에서는 벌고 이게 이제 서로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요소이죠. 나중에 해외 주식이 이럴 때 우리가 과거 한 5년, 10년 동안에 보면은 채권 수익률이 아주 낮았습니다. 거의 0에서 2% 이 정도 수익률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익률을 보완해 준 것이 대체 투자가 그때 10%뭐 이렇거든요. 예. 그게 보완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히 갈 수가 없죠. 지금은 이제 채권 수익률이 높아졌어요. 주식 수익률이 높아졌어요. 그다음에 대체 투자가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자산군을 섞어 놓으니까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보완해 주면서 수익률을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 대략 한 5.5에서 6% 정도의 이제 투자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어느 하나가 언제 어떻게 잘 될 줄만 알면 다 그쪽으로 몰빵을 할 텐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분산이 필요한 거다. 누구도 모릅니다. 예. 근데 책 내용에 보면 여기 119페이지에 운명의 여신을 길들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행운의 여신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분산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어떤 의미예요? 운명의 여신을 길들일 수 있다. 그게 이제 길들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세상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세상은 랜덤 무작위입니다. 무작위. 사실은. 예, 이제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개인들이 혹은 저를 포함해서 1년 동안에 교통사고를 날 확률, 그 정말 랜덤이에요. 모릅니다. 그쵸. 그런데 1년에 나는 교통사고 총 건수는 이게 비슷하죠. 큰 차이 없습니다. 세상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신이 있어서 이번 올해 한 해는 교통사고 건수 이 이내에서 나게 만들어 해서 막 부족하면 사람들 더 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랜덤하게 움직이는데 이상하게 그게 집단으로 모이니까 패턴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에 신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제 골턴이라는 사람, GALTON인데요. 이제 골턴이라는 사람이 어떤 장치를 마련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게 이제 퀸 컨커스라는 장치입니다. 네. 뭐냐면은 이제 구슬이 저렇게 하나씩 떨어지는데요. 네네네. 저기 저래 이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슬이 저 못에 박히면은 오른쪽 왼쪽으로 갈 확률이 거의 동일해요.
핀볼처럼.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슬이 결국 두두두두두 떨어져서 저 밑에 이제 홈이 쌓이죠. 파진 것으로 쌓이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비슷하게 쌓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렇게 정규분포처럼 패턴을 보입니다. 그 랜덤으로 막 떨어지는데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에 정말 신기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활용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게 인간의 이제 대단한 발견 중에 하나인데요. 이전에 예를 들어 항해를 할 때는 배가 파손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거기 배 이제 물건 실어 나르는 사람들은 이제 노예가 되고 그렇습니다. 돈을 다 갚아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해상 무역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 배가 만약에 어디 침몰했다. 그럼 예. 그거 갚아주느라고 예. 자기가 노예가 돼버리는. 자기 몸까지 이제 팔아야 되니까 네. 인신 구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해상 무역을 하나 투자를 하는 것이 정말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가만 보니까 1년 동안에 배가 파손되는 것이 규칙적이네 그런 것입니다. 그걸 보고 보험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게 내 한 척의 배가 파손될 확률은 랜덤인데 다 모아 보니까 배가 파손될 확률이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더 모아보면 더 재미있죠. 이제 지중해에서 파손되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 태평양, 대서양 다 모아서 보면은 더 이제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이제 커버리지가 크면 클수록 이런 패턴이 이제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보험회사도 또 이제 분산이 되고 그렇죠. 위험이 분산되고. 예, 그래서 재보험 이런 것들을 이제 맞아요. 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패턴인데 마찬가지 이제 우리가 주식 수익률은 1년 단위로 보면은 랜덤이에요. 네. 그런데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10년을 넘어가면은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예. 이게 운명의 여신을 길들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눈 감고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 그려봐라. 그럼 뭐 이제 대충 이렇게 그리잖아요. 예. 그거라는 거죠. 이 우상향 패턴. 예. 그게 아니라 변동성의 패턴. 변동성의 예. 패턴. 그러니까 수익률이죠. 예. 수익률이 10년 단위로 보면은 대충 해봐야 아무리 수익률이 낮더라도 0%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수익률의 변동폭이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과거 예를 들어 1년 동안 두었을 때는 이게 마이너스 37에서 52%를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10년을 두었을 때는 수익률이 예를 들어 제일 낮은 것이 0%, 높을 때 한 10몇 퍼센트 이렇게 수익률이 일정하게 되고요. 20년 가게 되면은 더더욱이 줄어들어요. 네네. 이제 수익률이 거의 비슷해져 버립니다. 그게 패턴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과학적이잖아요. 네네네. 내가 20년을 투자했다면은 이제 수익률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1년을 투자하게 되면 수익률은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 30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50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랜덤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갖다 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패턴에 갖다 두어야 됩니다. 패턴이 있는 곳에 두어야 되고요. 랜덤이 있는 곳에 두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랜덤에 있는 곳에 둡니다. 하루하루 종목에 단기 투자를 한다. 랜덤에 있는 곳에 자기의 자산을 두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맞힐 것 같아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심리적인 자기의 과신이라는 것인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패턴에 투자합니다. 사람들이. 왜냐? 부동산을 한번 사면은 10년에서 20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부동산도 3년, 4년 동안 가격 변동 커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피터 린치도 그 이야기 했는데요. 부동산 투자의 장점은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집을 팔지 않는다. 그쵸. 이게 이거였습니다. 그게 랜덤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패턴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야말로 랜덤한 곳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두지 말고요. 패턴이 있는 곳에 두어야 됩니다. 랜덤이 있는 곳 말고 패턴이 있는 네. 곳. 근데 이제 또 이제 패턴을 이야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차트 보는 거. 그 직전에 차트가 맞습니다. 앞으로 예, 예. 미래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좀 이제 일종의 오류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는 뭐 이제 차티스트들도 나름 이제 자기의 그거는 이제 차트를 넘어서는 자기의 동물적 감각이 더해져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차티스트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요, 자기가 한 30년씩 이걸 보아오면서 자기 나름의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플러스 알파의 주관적인 게 들어가서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계량 경제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과거의 정보가 미래 정보를 말해주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계량 경제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건 노하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알 수 없는 노하우는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차티스트 네네네. 같은 경우에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시장을 볼 때
특히 이제 미국의 S&P 500 볼 때 중요하게 보는 지수 중에 하나가 픽스 변동성 지수입니다. 네. 변동성이 꽤 오랫동안 안정되게 가면은 이건 뭔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오히려. 예. 그다음에 변동성이 한번 크게 히스토리컬 레코드 예. 정도로 크게 한번 튀면은 이제 조금 이 부분에 큰 부분은 지나갔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걸 나름의 이제 제가 그런 부분을 이제 쭉 지표를 이제 보아오면서 제 경험을 이제 이렇게 같이 합치시켜서 된 부분이니까요. 차티스트 같은 분들도 이제 자기의 나름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저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차티스트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한 저의 철학은 하여튼 과거의 정보는 미래의 정보를 말해줄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변동성 지수가 미국에서 이제 빅스 지수, 네. VIX. 네. 그래서 이게 공포 지수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그 변동성 지수가 높아지면 커지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건데 네. 오히려 거꾸로 받아들이시는 네. 거네요. 네. 그게 이제 이번에도 변동성 이번에 이제 또 8월 초에. 예, 8월 초에 보면은 급락할 때 빅스 지수가 막 치솟았죠.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volatility cluster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동성은 이렇게 좀 집적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큰 충격을 받으면 그때 한번 막 응집돼서 그냥 이제 뿜어내는. 여진도 있고 이렇다가요. 이제 그게 가시면은 일정 기간 부분은 이제 좀 안정된 잠잠해지고. 국면에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를 이제 그렇게 읽는 것이죠. 공포 지수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공포 지수는 사람들이 그만큼 주식의 가격을 이제 낮게 평가를 한 것이니까요. 주식의 가격이 낮으면은 향후 기대 수익률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정성이 계속 지속되면은 공포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주식시장은 우리는 fear와 greed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 중간에 영역은 없고. 그러니까 공포 지수가 아주 안정되게 있으면은 이제 greed인 시장이죠. 탐욕이 있는 시장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픽스 지수가 아주 극단적으로 되면은 이제 fear 공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은 우리가 주식 시장이 그리드인 상황에서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피어인 상황에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거꾸로 당연히 이제 그렇죠. 공포에 젖었을 때 들어가야 예. 되는데. 그래서 이게 변동성이 줄어든 것이 계속 오래 지속될 때는 바보인 척하고 조금 내가 앞으로 다 좋다고 그러는데 뭔지 모르지만은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놓으셨다가요. 한번 점프를 하고 이제 보면은 점프한 그래프가 몇 번 보입니다. 그 정도 이상 계속 점프를 안 해요. 그럴 때 되면은 이제 조금 주식시장에 조금 발을 담궈도 되고 그런 걸로 이제 활용하는 것이 제가 이제 제 경험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트도 뭐 그렇게 활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항상 그 탐욕에 팔고 공포에 사라. 뭐 예. 귀에 못이 박히게 들립니다만은 그렇게 잘 안 되니까 또 그 명언이 명언인 거죠. 예. 저도 그 존 템플턴의 그 얘기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 사라. 그게 설령 당신의 피일지라도 그 말을 좋아하는데 진짜 그렇게 되면은 제 계좌도 막 박살이 나 있고 예. 돈은 어디선가 다 말라버린 것 같고 그러니 또 움직일 수도 없고 용기를 내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그런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산군 분산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가들은 채권을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넣습니다. 당연히요. 예. 예, 보험사라든지 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 ALM을 위해서라도 채권 금리가 제일 기본을 받쳐줘야 됩니다. 밑에 깔고 가야 되는 그렇죠. 그런데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으로서 큰 역할을 해줍니다. 그 말은 주식시장이 박살이 났다. 네.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갔죠. 그쵸, 최근에. 그쵸. 예, 예. 그러면은 올라간 채권 가격만큼 팔아가지고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 급등을 하고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 이러면은 주식을 팔아서 채권을 사고 이걸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게 리밸런싱입니다. 네. 예, 그걸 그래서 자산군 분산하는 것들이 꽤 유용합니다. 그 주식만 다 들어있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제 주식시장이 망가졌을 때 내가 뉴마니가 들어갈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젊은 사람들은 왜 주식을 100% 해도 되냐 하면은 저축액이 계속 들어오니까요. 뉴마니가 수입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죠. 월급이 예. 꾸준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은 해도 되는 것이고요. 나이 든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가 주식시장이 망가지면은 그냥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고 천수답이에요. 내가 운명을 차지할 수 없고 전적으로 맡겨놓는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요. 그래서 일정한 자기의 뉴마니가 없는 사람은 채권을 뉴마니처럼 해서 자산군 분산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 둘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 내가 탐욕을 부려야 되는데 내가 예. 탐욕을 부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예, 거고 예. 그때 마침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있어야 하니 평소에도 자산군을 분산해 놔야 하는 그렇습니다. 거고. 예, 젊은 그게 안 사람들은 되면- 유머니가 있으니까 그걸 계속 꾸준히 아,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남들의 공포가 나의 공포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그 행동경제학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만 예.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또 대비를 준비를 해 놔야 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골든 룰처럼 돼 있는 것이 젊을 때는 주식 6, 채권 4. 예, 그다음에 나이 들어서는 주식 4, 채권 6. 1위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또 이제 대표님께서 많이 강조하시는 게 분산 투자이기도 하고 무작위적인 변동성을 패턴으로 바꿔서 이해하라. 그게 분산을 것도 통해서 패턴화하는 그렇죠. 것입니다. 이게 분산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거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서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 하는 친구들이요. 네,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로케이션. 입지. 예, 이야기를 하는데요. 투자에 있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이버시피케이션. 분산. 예. 그게 공간 분산, 시간 분산, 그다음에 매수 시점 분산, 자산군 분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152페이지에 있는 잘못은 시장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좀 어려운 네. 이야기고 저도 이제 조금 좀 철학적인. 예, 저도 이제 조금 교만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아니, 있는데요. 별 말씀을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요. 이제 항상 우리가 상대하는 상대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제가 이제 그 알베르 까뮈에 대한 이제 유튜브에 강의를 듣다가 네. 이제 참 이전부터도 뭐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새로운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 알베르 까뮈가 이제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조리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나 이런 소설을 보면은 까뮈는 이제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저 어린 소녀가 무슨 죄가 있어서 페스트의 저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는가? 인 것이죠. 무슨 부조리하다는 잘못을 것이죠. 했길래. 너무나 네. 부조리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봐도 세상 사람들은 3,000년, 4,000년 전부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왜 신은 착하게 살았는데 저렇게 어렵게 고통을 당하고 그다음에 아기는 저렇게 늙었을 때 아프기라도 하고 해야 될 텐데 늙어서도 건강하게 보란 듯이 잘 살다가 죽는다. 오히려 욕 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고. 네. 그렇죠. 신은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까미가 재밌는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자, 세상은 부조리하고 조리하고 할 것도 없다. 세상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다. 세상은 그냥 뭐 애가 그렇게 죽는 것이고 마치 자연이 그러하듯이 그렇게 있는 것인데 사람이 세상을 조리 있게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머리가 항상 뭔가 인과관계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세상이 부조리하게 보이는 것이죠. 세상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사람이 잘못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알베르 까뮈의 이제 어떤 관점의 큰 변화인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는 마찬가지 투자 시장도 어떻게 보냐면은 투자 시장이 틀리고 말고가 없습니다. 투자 시장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네. 저 시장은 부조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폭락도 하고 급등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투자 시장이에요. 그 투자 특히 주식 시장은 인간의 모든 오욕칠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마치 강물이나 바다가 다 그걸 포함하고 있듯이요. 그래서 바다가 폭풍도 치고 고요하듯이 그냥 그러하듯이 주식시장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식시장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것이죠. 우리가 주식시장이나 투자시장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사람들은 네. 예, 이 시장을 내가 조리 있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석하고 대응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장기 투자를 하고 분산을 하는 사람들은 투자 시장을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래서 이제 단기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지게 되고 최근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수익률이 많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것은 투자 시장의 잘못이 아니라 그 투자 시장에서 대응하는 나의 자세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라든지 종목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 장기로 투자하는 것 이렇게 해서 이 투자 시장에 대응을 하고 해야 우리가 그 부분에 이제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 시장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주식 시장은 원래 그러한 것이고요.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저도 그래서 제가 조금 교만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그 시장을 잘못 이해하고 대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주식시장 자체가 요즘 뭐 고용지표 하나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물가지표 하나 때문에 출렁이고 왜 이러냐라고 해봐야 원래 그게 시장이 그러한 것이고 예. 그거를 그런 맞춰서 예. 사고 팔고 하려는 게 사실 그러다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은 울퉁불퉁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 울퉁불퉁한 시장에서 내가 다 대응을 하면서 사고 팔고 오늘 열심히 고용지표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막 매매를 하고 이렇게 해서 대응하는 시장이 아니라요. 현미경을 하지 말고 쭉 떨어져 보면은 이런 신호들이 다 중화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트렌드를 보이게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S&P 500을 그려놓고 한 30년에 보면은 트렌드가 쭉 보이거든요. 너무 쉬운 트렌드입니다. 쉬워 보이죠. 예, 네. 그래서 이 시장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경록 고문님의 이 책도 매끈매끈하죠. 종이 매끈매끈하고 고급지 쓰셨습니다. 근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 종이의 표면도 엄청 울퉁불퉁하겠죠. 예. 그런 이야기. 저 좀 이제 좀 배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고용지표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은 사실은 최근에 물가도 그랬고요. 한 2, 3년 동안에 보시면은 물가 전망도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그 한 번에 막 흔들리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의 페드의 금리 이제 인하나 인상에 대해서도 사실은 시장이 너무 민감하게 잘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걸 반응해서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전체적인 그냥 큰 픽처를 보시고 트렌드를 보시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부조리한 시장을 조리 있게 합리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게 또 부조리처럼 보이는 맞습니다. 것이고. 예. 근데 그 알베르 까미의 삶을 또 인용을 해주셨는데 알베르 까미가 생전에 자동차 사고로 죽는 것보다 더 의미 없는 죽음은 상상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정작 본인이 46세에 자동차 사고로 운명을 달리했고 참 알베르 까미가 이제 사실은 알베르 까미의 삶 자체가 다 부조리였습니다. 이제 알제리에서 태어났는데요. 태어나고 나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자기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것도 이제 부조리했죠, 사실은. 그런데 갑자기 자기 초등학교의 훌륭한 선생님이 알베르 까미의 재능을 보아서 이제 부모들 설득하고 해서 중학교에 진학을 하게 합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나타난 것도 조리 있게 해석이 안 되는 부조리함입니다. 그렇죠. 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알베르 까미가 이제 많이 유명해지게 되고 나서 방금 이야기하시는 이제 차 사고 부분인데요. 그것도 열차로 돌아가려고 그랬었어요. 표도 다 끊어놨습니다. 원래 열차 타고 가려고 했는데. 타고 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내 차를 타고 가자 해서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시속 100km로 가다가 가로수를 받고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그 한순간에 얼마나 설명할 수 없는 부조리함이죠. 그렇죠. 그때 친구는 왜 자기 차로 가자고 했으며 그렇습니다. 그때 왜 끊어놓은 열차표를 바꿔가지고 뭐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알베르 까미는 그렇게 부조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삶의 출생부터 사망까지가 모두 우리가 보기에는 가득한 부조리함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부조리함을 부정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요. 조리에 맞지 않는 것,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합리적이지 않은 것, 인과관계에 뭔가 맞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철학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현실적이기도 하고요. 또 찰스 앨리스의 그 패자의 게임에서 승자가 되는 법도 인용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찰스 앨리스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투자에 있어서는 이제 지금 연령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요. 제레미 시겔에 이제 못지않은 제레미 시겔은 이제 학계에서 활동을 했고 찰스 앨리스는 이제 직접 자산운용 업계에서 이제 활동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찰스 앨리스가 이제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테니스 게임을 보고 뭔가를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보니까 프로들의 테니스 게임을 보니까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를 하지 않은 것이고 자기들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들로 게임을 계속 많은 연습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프로들의 게임을 보면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프로들 게임에는 실수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동네 테니스 치는 거 안 보십시오. 실수 실수가 연발. 어마어마하게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실수를 줄이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는 것입니다. 투자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쓸데없는 실수를 줄이기만 하더라도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찰스 릴리스가 제안하는 방법이 실수를 줄이는 것이 이제 S&P 500이라든지 이런 곳에 투자를 하고 장기 투자를 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 실수를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바로 랜덤한 세상이 아니라 패턴 있는 세상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실수가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실수만 줄으면은 우리는 투자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까 손자병법의 이야기를 이어간다면은 백전불태입니다. 위태롭지 않게만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는 투자 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마추어 테니스 이렇게 동네 테니스 보면은 일단 공을 상대 코트로 넘겨 놓으면 내가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상대방이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넘겨놓고 상대방이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것. 아마추어는 이제 실수로서 게임의 승패가 결정나는 것이고요. 프로들은 실수가 아니라 실력으로서 이제 결정이 나는 것이죠. 그렇죠. 뭐 한국 시리즈 이런 것만 봐도 결정적인 에러 한두 개가 승부를 또 가르기도 하고 또 그 실수를 줄이는 게 또 실력이기도 하고. 동네 야구 보면은 뭐 그렇죠. 계속 알 까고. 그럼 이제 많은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이제 그런 행동을 이제 정상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뭐 종목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단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실수를 유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유발하게 하는 곳에서 나는 그 게임에 참가하는 것보다는 그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랜덤보다 패턴이 지배하는 곳에서 그렇습니다. 놀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이셨고요. 와, 이 성장이 멈춘 시대의 투자법을 읽으면은 뭔가 되게 유식해지는 느낌이 확 듭니다. 실제 돈을 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죠. 단순히 이제 뭐 우리가 유식해지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식도 복리로 얻고 자산도 복리로 쌓아가야 되니까.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것이요. 이제 제가 강의를 다니고 또 이제 젊은 사람들 이제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질문들을 하는 게 그러면은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좀 어떤 책을 보아야 할까요?입니다. 그 물론 그런 있습니다. 질문 항상 나오죠. 책들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유튜브에서 좀 보아라고 이야기를 해도 가만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해 놓은 것들은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단편적인 지식들은 여러 개 있는데 그런데 초보자들이 그걸 연결해서 찾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에서 배우는 투자로는 수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전문 용어가 들어가 있어서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종의 저는 중간 도매상인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도매상인입니다. 생산자는 교수들이고요.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 그다음에 소비자는 지금 실제 투자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근데 생산자는 자기가 제품만 생산해 놓고 내 제품이 최고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는 이 제품의 스펙을 보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그 스펙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고 그게 이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론이라는 책을 좀 더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 쉽게 써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주 일부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책도 거의 한 350페이지 되는 책, 거의 10장에 이어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그 심리도 있고 금융 상품,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도 이 책에 나오니까요. 한 번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이 멈춘 시대의 투자법. 오늘 김경록 미래에셋 자산운용 고문님과 긴 시간에 걸쳐서 말씀 나눴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덕분에.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장
시장에 빠지면 원래 했던 것보다 더 빠진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안 그래요. 본인들이 퍼나 PBR 계산은 잘못했던 거예요. 너무 쓸데없는 정보들을 많이 하려고 하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갑자기 땡기면 세상의 모든 걸 나 혼자 다 가져가요. 중요한 건 100배 오를 동안 돈 번 사람이 여의도에 단 한 명도 없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주식은 원래 그래. 끝이었어요, 진짜로.